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380원마저 뚫으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트레이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재현되는 게 아닌 건지 궁금한데 그 움직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우리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고 이후에 트럼프가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부터 두 가지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지지도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바뀐 점이고요. 너무 대선이 이제 바뀌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아까 김혜림 캐스터께서 52%까지 올라간 것, 이것보다는 시간을 더 최근 거를 잡으면 어제 11시 15분에 당선 가능성,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자마자 시장에서는 완전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 62%의 당선 가능성이 나오니까 원달러 환율이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겠습니다는 장중한테 11시 15분에 1382원도 뚫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비상에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370한 정도 되는데요. 오늘 장중에 때는 1380원 넘어서 11시 15분에 1382원까지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리스가 이렇게 우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해리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했지만 시청자분한테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한테 국민 지지도가 지을 때 봐도 그때 당시에는 11월 5일 날 11월 7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을 때 10월 28일 날 옥토버에 FA 사건 때문에 뒤집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한 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당선 확률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제치게 된 때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월 21일인데요. 바로 또 다시 트럼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연출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완전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제 금이라든가 달러 강세 이런 것은 강세가 연일 지속되는데 이 빅테크 사람들이 이제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서 기업의 생리죠. 살아야 되니까 줄서기에서 돈 갖다 대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한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과거처럼 강도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사기극이다 하고 수퍼한국이다 하는데 이게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가격을 형성되지 않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다우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요. 미국 경제 보면은 미국 경제가 꺾이는 게 아니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가는 것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신화가 꺾이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른 골드만삭스가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한 이 요인과 함께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돌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빅테크에 대한 잭슨 벤스 쇼크 닥치지 않느냐. 그래서 저쪽에 쇼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잭슨 벤스 쇼크가 있어야 되는데요. 쇼크가 이렇게 닥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나스닥이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좋긴 했지만 주가의 상승폭을 제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이 원달러 환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1370원까지는 뭐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1380원마저 뚫었습니다. 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는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역시 달러 강세다. 집권 일기에도 아무리 트럼프가 약세하게 하더라도 집권 일기 때에도 달러 인덱스라고 보면 굉장히 강세로 나타났거든요. 공화당이 정통입니다. 공화당 정통은 스트롱 아메리카와 스트롱 달러 정책이니까 아무래도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9월 18일 날 시청자 여러분 이때가
B컷을 단행한 때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03.97인데요. 마감으로 104까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3.97인데 104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엔달러도 그때 당시에 9월 18일 날 142엔인데요. 지금 150을 넘어서 151엔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B컷 신호일 때 많은 그 외환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시각과는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저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B컷을 그 단행했을 때 대부분 다 원달러 환율이 사실 1300 밑으로 깨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예. 원달러 환율 모습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중한 때 원달러 환율이 1380원도 뚫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1300을 뚫릴 것이다. 밑으로 붕괴될 것이다 하는 것이 1380원 이상 가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70원 이상 진짜 환율이 한 달도 안 돼서 옐로핑으로 말이 그렇죠. 뛰는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국가의 통화는 해외의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그런 해외 변수에 대해서 한국이 아까 우리 미국 현지에서 머퍼적 ETF다 해서 예. 머퍼 완충작시다 하는 측면에서 완충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원화가 이렇게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가장 약세를 보이는 건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약세를 보이는 건가 하는 측면에서는 예. 우리 경제 구조라든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가 대미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삼각협의 대목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이 마찰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저녁 때 미국 IMF에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는 예. 그 내용에 내년도의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가 집권될 때 미중 간 마찰이다. 또 관세 폭탄에 의해서 세계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에서 세계 교육이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아마 내용을 담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입니다. 미 국민의 고통은 중국의 덤핑 수준이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생각합니다.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준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통화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대통령과 정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책 수단에서는 의회 필요 없다. 내가 정권을 행사한다. 슈퍼 300일주를 동원한다. 이런 입장으로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감세거든요. 뭐 그렇죠. 법인세 대폭 감소 21에서 15%. 그리고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연일 이렇게 이자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법인세 대폭 감면, 소득세 폐지, 재정 수입 어떻게 할 것이냐. 대중 최고 관세 200%까지 때려서 할 것이다. 이게 관세 폭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규제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주둔권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말라, 돈 달라 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재정 수입 보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세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늘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지금 같은 한 배를 타고 있는 러시아와 이렇게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이례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강경 입장을 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부터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브릭스 정상회담, 트럼프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다양한 대비책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중국은 사실상 단독으로 이미 대응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이미 단독으로 대입해왔죠. 그래서 해리스나 아니면 트럼프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과 달리 준비했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마다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중국이 어제도 실질적인 대출 금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경기 부양책이 수시로 내리죠. 그만큼 맞습니다. 중국이 찾아오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예. 아마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땐 강경 노선을 채우고 있는데요. 얼마큼 강경 노선이냐? 트럼프는 집권일 때 중국 정부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바로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피터 나바로 교수가 얘기했던 피터 나바로 패러다임은 중국의 미국의 이렇게 대중정책의 골자인데요. 중국은 악이다. 근원은 공산당이다. 시진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권 이길 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이렇게 나바로 패러다임이 했습니다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는 줄어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 마지막에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7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이런 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이번에 바이든과 해리스의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정책이 비난을 받았던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권 2기 때 내년 1월 21일 날 트럼프가 재집권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더 강도 있게 아마 이렇게 조이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관세 200% 때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니까 자연스럽게 해리스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대중 강경이니까 중국에 의해서 경제 패권하는 입장에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유 달러를 팔고 예. 보유 국채를 팔고 그래서 다 이렇게 또 미국 내 투자했던 중국의 자산들을 회수하고 이런 쪽에 대응을 해왔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상징적인 중국의 미국에 대해서 대응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보유 미국채를 파는 건데요. 일전에는 7,500억 달러까지 줄였다. 이것이 네. 한때 1조 3천억 달러 같은 것이 7,500억 달러까지 줄였다. 굉장히 많이 빨리 줄이는 거죠. 한 6천억 달러 줄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통계를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는 국제적으로 대차와 차변을 볼 때는 7천억 달러까지 줄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단독으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맞대응하는 모습이 지금의 이제 그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 빅테크 규제를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네. 오늘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62%까지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예. 나스닥 지수에서 보면 이렇게 빅테크 주가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또 하나의 그 관심이 되는데요. 트럼프와 제이디 벤슨, 트럼프와 제이디 벤슨은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잭슨주의가 부활된다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그 트럼프가 피습됐을 때 예. 그때 이제 트럼프 트로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사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피습을 당한 이후에 7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사실 앤드류 잭슨에 비유해서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사태에서 극복하는 미국의 강한 대통령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습 이후에 미국의 국익을 더 강조하는 국수주임, 국수님 이런 그 움직임을 강화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부활된 잭슨주의는 뭘까 하는 측면에 사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냐? 지금 대기업의 독과점기, 허시만 스핀달 지수를 보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 업종이 해당 마켓쉐어에서 허시만 스필드 지수에서 굉장히 독과점 정도가 강하죠. 그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기업과 지금 기득권을 누리는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 게 그 자기 돈이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기득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총유 연결사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서 계속해서 나타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규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특히 부통령으로 임명했던 제이드 벤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는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조차도 본인이 이렇게 흑수저다. 아, 그렇죠. 근데 뭐 흑수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워낙 표현이 뭐 그렇다는 이렇게 거죠. 예. 엘리트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근데 본인은 흑수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출생기간이. 그래서 경쟁 없는 자본주의. 이게 허시만 스피달 지수에서 일정한 수준을 높으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예. 이게 경쟁 없는 자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돈 벌 때는 그건 뭐냐? 그거는 경쟁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착취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교육을 부모가 이렇게 교육비가 없는 관계로 해서 사실 본인 것처럼 교육을 못 받았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자본주의 경쟁 원리로 맡긴다 하더라도 자꾸 소득에서 보면 붉은 동도가 심어지고 이렇게 해서 격차가 심어지는 건 그 사람들 대해서 착취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빅테크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빅테크의 기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줄을 쓸까? 기업인들은 뭐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에는 관계없습니다. 기업은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실 당선되는 사람이 여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확실하게 친트럼프 기조 입장이 됐죠. 그렇죠. 그 위에 쿡이라든가 순다르라든가 지쳐보고 어떤 이렇게 M7의 그 기업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줄줄이 줄을 나서는 거거든요. 그럼 돈이 지금 대선을 이렇게 다가올수록 돈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이 좀 굉장히 누그러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는 굉장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입장이 변해지니까 일전부터 비트코인이 20만 비트 뭐 어쩌고 아니 2억 비트 미국으로 보면 20만 달러 이런 쪽에 얘기할 때 사실 그런 측면에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밸류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면 목표 수익률들을 좀 처분하실 것을 권했던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입장이 변해지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이 상당히 변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M7 수장들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만계 기업인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문제도 TSMC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렇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 증시라든가 또 서학개미가 미국 할 때 이런 업종들이 주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 대만계 TSMC라든가 엔비디아, 젠스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을 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시청자분이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바로 트럼프는 일국 일제 체제입니다. 중국과 대만과 홍콩을 같은 체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든가 그다음에 벤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적대적으로 보다 보니까 대만계 앙티프리노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와 달리 굉장히 좀 적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대만계 그 기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때리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무임승차란입니다. 안보에 대해서 무임승차는 한국이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무임승차는 누구냐? 대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TSMC가 중국 본토에 대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 부품을 공급한 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통상법 232조 안보와 결부된 미 통상법에 결리는 사항에서 미국 내에서 사실 바이든 정부조차도 굉장히 이것이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더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엔비디아라든가 TSMC라든가 한국의 반도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앙티프레너 계통력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그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까? 대만계 앙티프레는 산업의 본래 추세에서 대세의 이 정치적 문제를 극복하고 갈 것인가? 이게 이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공지능과 디지털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빅테크에 대해서 대만계 앙티프레에 대해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걸 좀 극복하고 가지 않겠나 하는. 그래서 오늘 그 엔비디아 주가를 김지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대만계 앙티프레가 트럼프로부터 규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는 엔비디아가 오늘 143달러인가 최고치 기록했죠?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리스크를 극복해 나갈 거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미국의 산업계라든가 또 이게 산업의 대세가 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펀더멘탈이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트럼프의 리스크를 극복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은 만큼 엔비디아 이 리스크를 잘 극복하고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요. 자, 연준과 이 파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준이 최대 시련을 맞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당선 가능성이 해리스를 처음으로 앞두면서 역시
후보 연구소에 예. 사실 그 프로젝트 2025 트럼프 대선을 담은 이거 예. 다시 뒤집어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전해드렸습니다는 후보 이렇게 연구소의 프로젝트 2025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뭐냐 하면 연준 폐지죠. 이게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올해 6월달, 5월달 연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토버 서프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연준 폐지의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 2025 계획에서 관심을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친트럼프의 극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의 그 의지를 담아서 연준 폐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이렇게 연준 폐지다 하는 것은 상징성을 갖고 6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연준 폐지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의 달러 질서라든가 발권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했을 땐 근데 인사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시진핑의 인민은행장까지 인사권을 모두 장악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중국이 연일 이렇게 9월 24일서부터 연일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는 증시의 반응은 어제도 LPR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증시의 반응은 굉장히 미온적이었죠. 그렇죠. 어제 조금뿐이 못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요. 어제는 조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 부양책과 함께 굉장히 이렇게 첫날에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 왜 이게 두 가지 각도에서 연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불가다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입니다. 그런데 9월달에 비컷을 단행했습니다. 비컷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는 저금리 익숙한 국민을 옹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금리에 갔으니까 지금 경제 희생을 미국 국민들이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자 인플레도 예측을 못하고 완전공도 예측을 못하고 경제 전망도 예측을 못하고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NBC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스테이크는과 함께 이걸 국민의 경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페드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트럼프가 정권을 제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측면에서 모든 멤버들의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사실 1913년 설립 이후에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최대 시련을 맞을 것이다 하는 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페드가 어떤 위상을 지켜갈 것이냐 하는 입장도 트럼프가 만약에 재집권할 때는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얘기해 주신 어떤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폴리노믹스, 올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라고 짚어주셨었죠. 자, 미국 금융시장도 정치권의 경랑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올해 선거가 세계에서 47개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마련 단계인데요. 예. 그래서 올해를 연초에 이렇게 되짚어 볼 때 올해는 파리스 정치와 그렇죠. 이코노믹스에서 같이 합친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는 것도 이것이 전형적인 파리노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너무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권의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너무 좀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는 미국에서만큼은 이게 파리노믹스가 정도는 좀 약합니다. 오늘 김철민 PD 가장 최근에 트럼프한테 가장 이렇게 기울었던 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오늘도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정치색 그때마다 정치색에 따라서 트레이드가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의 밸류대로 간다. 예. 펀더멘털을 중시한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너무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해가지고 시청자분이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당선 확률에 따라서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강한 점을 믿고 지금 2017년 이후에 우리가 GDK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미국의 강한 상승세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했다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한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폴리노믹스의 이렇게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리비하지 말고 펀더멘털에 중시해라.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